안녕하십니까.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좀 보세요. 경제성장론 오늘 들어갈 건데, 성장론. 앞에는 4장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그냥 데이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 장이고, 6장도 여러분이 이번 그 기본 강의에서는 뭐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외생적 성장 모형, 솔로 성장 모형이 뭐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경제성장이란 뭐냐? 경제성장이란 밑줄 그어놓으세요.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이란 국가경제의 총생산 수준이 총체적 생산 수준, 이거를 실질 국내 총생산 이렇게 했네요. 실질 국내 총생산, 이것의 지속적인 증가, 총체적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그 뒤에 1인당 거기다 동그라미. 그래서 총체적 생산 수준하고 1인당 실질 GDP가 이걸로 측정한 생산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이거를 경제 성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그 총체적 생산 수준이나 1인당 생산 수준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하는 현상을 경기 뭐예요? 변동이라 그러죠. 경기 변동. 그래서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는 뭐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후퇴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고, 경기 후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얘기고, 변동. 이 변동은 이렇게 호불항이 있지만 성장의 추세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나아가서 국가 간의 경제력 밑줄, 국가 간의 경제력, 이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수렴하냐 아니면 발산하냐, 특정한 수준으로 같아지냐 아니면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뒤에 솔로 모형에 가보면 이게 이제 수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렴 가설 혹은 조건부 수렴 가설 이런 것들이 솔로 성장 모형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은 뭐냐 밑줄.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은 바로 그것부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성장은 주로 인구 증가, 이걸 통한 노동력이 증가한다거나, 두 번째 투자에 의한 물적 자본 축적, 그리고 교육에 의한 인적 자본 축적, 그리고 기술 진보. 기술 진보에 밑줄 긋고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그래서 경제 성장의 요인을 따져보는 게 이제 성장 회계 방정식인데, 성장 회계 방정식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바로 뒤에 넘어가 봅시다. 성장 회계 방정식 바로 볼까요? 국가 간 소득 수준의 격차에 대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편하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119페이지 가세요. 119페이지. 경제 성장의 요인과 성장 회계 그러는데, 성장 회계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 성장의 원인이 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뭐가 경제 성장의 원인이라고? 첫 번째, 인구 증가, 노동 투입량의 증가. 두 번째, 투자에 의한 물적 자본의 축적, 자본, 노동 자본, 그리고 교육에 의한 인적 자본, 지식 확산에 의한 지식 자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마지막에 기술 진보. 그래서 이 양적 투입 요소에 의한 경제 성장과 질적 투입 요소에 의한 경제 성장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경제 성장의 요인은 그걸 따져보는 게 이제 성장 회계 방정식인데, 그 뒤에 넘어가 봅시다. 경제 성장의 요인 거기다 별표 하나 해두고 잘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총 생산은 무엇보다도 밑줄 긋읍시다. 생산 요소 투입량, 요소 투입량 의해서 결정된다. 요소 투입을 증가시키면 수학 체감의 법칙 밑줄 긋고 뭐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같은 말이죠. 수학 체감, 한계 생산 체감. 하나의 고정 투입 요소가 있고 가변 투입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생산량의 증가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생산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생산량의 증가분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계 생산은 감소하지만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그 총 생산은 증가한다 밑줄. 노동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전체의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산출량이 증가한다고.
자본 인구가 증가하면, 자본 인구가 아니라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한다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생산 요소인 밑줄 긋시다. 노동과 자본. 각각 얼마만큼 경제 성장에 기여하냐. 이거는 밑줄 그어요. 노동 자본의 한계 생산성, 거기다만 밑줄.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에 자본에 비해서 그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 밑줄.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 잘 읽어보세요. 자본 한 단위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단위 이상의 노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밑줄.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높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뭐보다 노동보다 뭐가 자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계 생산이 높으면 경제 성장에 더 기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자본이 밑줄.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노동 한 단위에 적어도 한 단위 이상의 자본이 결합되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 증가가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두 생산 요소 가운데 어떤 생산 요소가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하는가. 그 경제의 요소 부존도에 따라 다르다. 요소 부존도 밑줄. 요소 부존도가 뭘까요? 요소 부존도가 노동 자본의 부존 비율이에요. 노동 자본의 부존 비율.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 풍부 국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노동만 있는가요? 노동 자본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이 더 많다는 얘기고, 만약에 중국이 노동 풍부국이다 그러면 중국은 노동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이 더 많다는 얘기지. 근데 상대라는 건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중국과 미국 뭐 이렇게 비교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노동 풍부국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노동이 풍부하다, 자본이 풍부하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뭐 10억의 인구면 많고 1000만이면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존 비율이 노동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할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장 요인 거기다 밑줄 기술 진보. 그래서 노동, 자본, 기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제일 밑에 가보면 결국 기술 진보는 밑줄 직간접적으로 모든 생산 요소, 자본,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기술 진보라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요소 생산성 증가. 기술 진보가, 기술 퇴보는요? 총 요소 생산성 감소.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외연적 성장, 내연적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을 생산 요소 투입량 증가, 밑줄, 기술 진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 성장 이론에서는 보통 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에 따른 성장을 무슨 성장이라고 한다고요? 양적 성장. 외연적 성장, 이 용어 밑줄. 노동 자본 투입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양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두 번째, 생산성의 증가, 기술 진보에 따른 경제 성장을 질적 성장 혹은 내연적 성장 이렇게 부른다. 성장 회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거부터 거기에 보면 4.1 식이 있고 4.2 식이 있고 뭐 이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수식으로 경제 성장론은 수식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할 건데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따라와야 됩니다. 졸리면 저기가 서 있어 뒤에. 네. 경제 성장 요인을 따져보는 첫 번째 성장 회계 방정식. 이 성장 회계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얘기를 했어. 노동 자본이라든가 이런 양적 투입 요소에 의한 성장 또는 기술 진보라는 이런 질적 투입 요소에 의한 경제 성장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산함수를 하나 y equal 1차 동차 생산함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하나 상정을 해보자. 이렇게 씁시다. y equal z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GF
KL. 이게 뭐죠? 요 Z는요, 기술 진보고요. 총 요소 생산성. 요거는 자본과 노동. 그래서 이 세 가지 생산 요소가 다 들어있어, 지금. 이거를 Z, K의 알파, L의 1-알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수를 합했더니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1차 동차, 1차 동차 CRS 규모 수익 불변의 생산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콥더글라스죠. 요소를 곱했잖아. 그래서 CD 생산함수다. 1차 동차 CRS CD 생산함수다. 다 했어요. 자, 이거를 전미분 합시다. 전미분한다는 것은 변수들이 지금 요것도 변수값이고요. 요것도 변수값이고, 요게 K, L 다 변수값이에요. 전부 다 변수 취급한다 이것입니다. Z도 변수 취급하고, K도 변수 취급하고, L도 변수 취급한다. 전미분은 이렇게 합니다.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요 소득은 얼마나 변하냐. 요 하나의 요걸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 요거 하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 그래서 이거는 3, 4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미분하면 뭐가 나와? 얘가만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K의 알파, L의 1-알파. 뭘로 미분했다? Z로 미분했다. 그래서 뭘로 미분했는지 미분 기호를 써줘요. 편미분하고 미분 기호를 써준다. 두 번째, 이제 요 K로 미분해. 그러면 K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알파, Z, K의 알파 마이너스 1. 하나 빼주고 지수에서, 그리고 L은 상수니까 그대로. 뭘로 미분했어요? K로 미분했어. 그래서 뭘로 미분했는지 남겨줘. K로 편미분, 그 다음에 DK. 그 다음에 L로 미분해요. L로 미분하면 L의 1-알파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1-알파. 여기가 Z, K의 알파. L의 뭐죠? 하나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뭘로 미분했어요? L로 미분했어. DL 이렇게. 요게 편미분, 미분기호, 편미분, 미분기호, 편미분, 미분기호 이렇게 해서 이게 전미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미분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Y로 나누어요. 왜 나누어줄까? 요 변화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화율로. 그래서 Y분의 DY가 됩니다. 이게 성장률이야. 대문자는 앞으로 볼 때 대문자는 총량 변수고요. 아까 총량 1인당 동그라미 아까 썼잖아요. 총체적 변수고 대문자는. 그 다음에 소문자는 1인당 변수예요. 계속 그렇게 쓸 거예요. 자, 요거를 Y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요 Y, 요게 Y잖아. 요거 나누면 뭐가 돼? 분모에 뭐가 남아요? Z만 하나 남죠? 그렇죠? 응? 심각한 표현 짓지 말고, Z만 남지, 분모에. 분자에 요 DZ가 있고. 요렇게. 두 번째는, 요거는요? 뭐야, 이거? 이거를 뭘로 나누면? 요걸로 나누면? 한번 볼까요, 이거? Z, K의 알파, L의 1-알파. K의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 L의 1-알파. K의 알파. 뭐야? 한번 그대로 한번 써줘요. Z, K 알파, L의 1-알파.
그럼 분모에 뭐가 남아? K가. 그래서 DK. 그리고 여기에 알파가 있다. 알파.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뭘로 나누면? Y로 나누면 똑같이 1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여기가 L, DL이. 자, 이게 성장회계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경제의 총소득의 성장률은 총소득의 성장률. 요거는 기술 진보율이에요. 기술 진보율. 그리고 요 K분의 DK가 뭐지? 자본 성장률. 자본의 성장률. L분의 DL은 노동 성장률. 노동. 이렇게. 그래서 경제 전체는 요 알파하고 1-알파는 일단 빼놨습니다. 1-알파는 이건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의 총소득 성장률은 뭐와? 기술 진보하고 그 다음에 자본 성장과 노동 성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장의 원인들이 이런 거다. 하나만 더 보면 요 G분의 DZ라는 것은 여기서 얘는 질적 투입 요소고 질적 투입 요소. 얘는 양적 투입 요소예요. 양적 투입 요소는 경제 성장에 요 기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뭘 가능해? 관찰이 가능해. 그런데 얘가 여기에 기여한 부분은 관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Z분의 DZ. 기술 진보율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된다? Y분의 DY. 총 성장률에서 뭘 빼버리면 돼요? 노동 성장률과 자본 성장률. 물론 알파 K분의 DK. 물론 1-알파 L분의 DL. 이렇게 해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러면 총 성장률에서 요 자본 성장률, 노동 성장률을 빼버리면 된다. 얘는 뭐가 불가능하니까? 관찰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솔로우 잔차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우 잔차항. 잔차항이 남는 거라는 거죠. 남는 거. 남는 거. 일단 성장회계 방정식을 좀 도출을 해봤고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121페이지 좀 보시면 4.1에 그 콥더러 생산함수에다가 박스를 써. Z, K 알파, L의 1-알파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그 CD 함수는 계속 나옵니다. 성장론에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밑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Y는 총 산출량이고 밑줄. K와 L은 각각 자본 투입, 노동 투입의 정도고 Z는 기술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K의 지수하고 L의 지수가 있잖아요. 그 알파와 1-알파는 총소득 중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나중에 균제 상태 이런 거 하면서 다 하겠습니다. 총소득 중에서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본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차지할까요? 그만큼 생산에 기여하니까. 그래서 기업은 만큼 가져간다는 그 옆에다가 써놔. 완전 분배 정리라고 써놔. 완전 분배 정리. 완전 분배 정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미시에서 1차동차 CRS 생산함수라면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한다 이랬어요. 이 완전 분배 정리는 뭐냐면 개념상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기여분 만큼 뭐 하면 분배를 하면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하면
모든 총 산출량을 혹은 총 소득을 과부족 없이 완전하게 분배된다. 이게 신고전파 분배 이론이라 그랬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MPL은 뭐라고? MPL은 산출량을 노동으로 미분한 거다. 그래서 노동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그리고 노동은 L 단위만큼 투입이 되면 총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이것이고, 그 다음 MPK는 뭐예요? 자본 생산성인데 산출량을 뭘로 미분한 거예요? 자본으로 미분한 거야. 따라서 자본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경제 전체는 자본이 몇 단위 있어? K 단위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총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그리고 총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뭘로 가져가면, 소득으로 가져가면 GDP가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완벽하게 분배된다. 같아진다. 이거 완벽하게. 요게 뭐예요? GDP는 물론 Y고요. 소득이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완전 분배 정리된다. 완전 분배된다. 이게 완전 분배 정리다.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도출해 놓은 그 식에다가 별표를 해두세요. Y분의 dy, Z분의 dz, K분의 dk, 1-알파, L분의 dl. 거기다 별표를 해놔. 그거에 대한 해석이 4.2 다음 줄에 가면 식 4.2에 따르면 밑줄 긋시다. 국가경제 성장률은 기술 진보율, 자본 증가율, 노동 증가율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따라서 거기도 밑줄, 기술 진보율은 아래와 같이 총 생산 증가율로부터 뭘 빼버려? 자본과 노동 투입 증가율을 뺀 잔차항으로 측정한다. 그걸 솔로우 잔차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123페이지에 122페이지 제일 끝에 줄로부터 끝에부터 1960년도부터 1990년도 사이 경제 성장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세 번째 줄에 기간별로 우리나라 이들 나라들의 경제 성장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밑줄. 먼저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그래서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아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게 주로 밑줄 자본과 노동 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두 줄 내려가 보시면 한편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밑줄 대부분 자본 투입과 총 요소 생산성이 주도했다. 197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기술 진보 역할이 크게 일단 줄어들어서 이제 생산성 저하가 문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밑줄 그세요. 1990년대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했고 이게 생산성을 다시 회복했다. 둘째 밑줄. 1990년대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거기 밑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성장률은 60년대, 90년대 사이 이 기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본 밑줄. 90년대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또 밑줄. 60년부터 90년대와 달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밑줄 그세요. 총요소 생산성, 거기다 밑줄 긋고 기술 진보, 자본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줄 내려가서 한편 거기다 별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침체 이후에 최근까지 미국, 영국 모든 주요 선진국가들 제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른 신흥개도국들도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둔화가 돼서 중국 경제 성장이 중국은 과거에 7%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이라고 쳐주지 않았는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시면 여기 4장은 다 끝났어요. 5장을 바로 넘어가서
5장 첫 페이지에 그 목차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목차 정리되어 있는 거. 거기 솔로 모형 그 기본 가정에다가 일단 별표 하나 하고 기본 가정. 두 번째 균제 상태에 밑줄 긋고요. 옆에다가 평면을 하나 그려. 균제 상태 옆에다가 평면. 요 소문자 K를 쓰고요. 소문자 K.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여기다가 뭘 의미하는지 쓰세요. 1인당 뭐죠? 소문자니까 1인당 자본량이에요. 1인당 자본량.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요. SY. 1인당 소득에다가 저축률을 곱한 이게 1인당 저축인데요. 조금 이따 쓰고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K 이렇게 쓰세요. 요거 뭘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N 플러스 델타 K.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직선을 하나 그리고 요걸 N 플러스 델타 K라고 써. 옆에다가 자본 유지선이라고 써놔요. 자본 유지선. 그리고 수평축에 오목한 이런 곡선을 하나 표시를 해서 여기다 SY 저축곡선이라고 써놔요. 저축곡선. 저축곡선. 이런 자본 유지선과 저축곡선이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는데요. 이 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수평축으로 끌어내려서 여기다 K스타. 이 그래프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균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균제 상태. 하나씩 다 도출하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 솔로 모형의 가장 중요한 모형이에요. 이게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인구 증가, 저축률 증가, 기술 진보 이 세 개를 묶어요. 2.1, 2.2, 2.3을 묶어. 2.1, 2.2, 2.3 묶어. 그리고 옆에다 써요. 균제 상태의 변화 요인. 균제 상태의 변화 요인 이렇게 써. 요 균제 상태가 변화하는 요인들이에요, 그게. 자, 요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린 사람들 다 그려놓고요. 그 솔로 모형의 시사점,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시사점, 문제점에 그 수렴성 거기다 별표 안 하고 경제 성장의 수렴성. 이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씩 다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솔로 모형의 이제 기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5.1, 5.2, 5.3 다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 위에다가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솔로 모형 이 솔로 모형은 경제 성장 모형 가운데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 이렇게 불러요.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는 게 뭐냐? 외생. 우리가 지난번에 내생, 외생 이런 거 했는데요. 외생은 말 그대로 모형 밖에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모형 밖에서. 뭐가? 경제 성장의 원인이, 경제 성장의 동인 보통 그러는데 엔진 오브 그로스. 경제 성장의 동인이 모형 밖에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게 외생적 성장 모형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솔로 성장 모형의 일단 기본 가정만 가정.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보세요. 총 생산함수를
ZFKL. 모든 대문자는 이제 총량 변수예요. 총 생산함수.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총 자본량, 총 노동량. 이게 전부 다 총량 변수들이에요. 대문자로 쓰면 앞으로. 이 총 생산함수가 CR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규모 수익 불변이다. 그러면 이 규모 수익 불변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몇 배 했을 때? H배 했을 때 산출량도 H배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요 생산함수에 노동과 자본을 다 뭐 해봐? H배 해봐. 그러면 그때 생산량은 Y'은 ZF 노동에도 몇 배? 자본에도 몇 배? H배. HK HL. 그리고 요것도 H배만큼 증가하니까 Y'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의 Y. 요게 CRS죠? 얘를 H배, 얘를 H배 했더니 산출량도 똑같이 H배만큼 늘었다. 요게 CRS죠? 그러면 요 H 대신에 L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L분의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요 HY는 뭐가 돼? L분의 Y 되니까 스몰 y가 되고요. L분의 Y. 요게 Z, 여기 H분의 요 L분의 H가 되니까 요 L분의 K가 되고 요 스몰 K가 됩니다. ZF 스몰 K. 얘는 뭐가 돼? L분의 L이니까 1이지. 있으나 마나. 그래서 이 총 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된 이거를 1인당 생산함수라고 그래요. 이 1인당 생산함수 NPK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산함수와 관련해서 CR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두 번째, 요 생산함수의 1인당 생산함수의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이게 기본 가정입니다. 솔로우 모형의 기본 가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뒤에 솔로우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 수렴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먼저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의 생산함수다. 두 번째,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인구 증가율은 일정합니다. 인구 증가율 일정한데 그 일정한 인구 증가율을 N이라고 쓸게요. 앞으로 N. 인구 증가율을 N이라고 쓴다. 일정하다. N으로 주어져 있어. 세 번째, 이 모형에서 항상 저축하고 투자는 같아요.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한다. 그 말은 국민들이 저축을 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해. 그래서 굳이 쓰면 요 저축하고 요 투자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투자의 정의식이라는 게 있었어 지난번에. 요 투자의 정의식으로부터 자본량 축적 과정이라는 게 도출되네. 좀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할 거고. 자본량 축적 과정을 이렇게 써보세요. 투자의 정의, 총 투자라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순투자와 대체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순투자, 대체투자, 이렇게. 순투자는 뭐였냐면 현재 자본량과 미래 자본량의 차이를 메꿔주는 투자라 그랬어. 요 순투자는 뭐와 뭐 차이? K2와 K1의 차이를 메꿔주는 투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대체투자는 현재 자본량이 마모되고 훼손되는데 그걸 보충해주는 투자라 그랬어. 이렇게 투자의 정의식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총투자식으로 가지고 자본량 축적 과정이라는 것을 도출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쉬운 방법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자본량 축적 과정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문찬제를 보면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도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하겠습니다. 그 기본 가정 옆에다가 그래프 한 개만 더 그려놓을까요?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을. 자, 보세요. 요 1인당 자본량 옆에 쓰세요. K는 뭐라고? 소문자니까 1인당. 요 1인당. 1인당 자본량. 그리고 수직축에 1인당 생산함수. 어떻게 생겼어? Y equals Z FK 이렇게 생겼어. 이제 1인당 생산함수. 이 1인당 생산함수가 뭐가 늘었을 때, 자본량이 늘었을 때 생산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지 당연히. 그런데 그 증가분이 점점점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산함수야. Y equals Z FK는. 자, 자본량이 이익이 K0 수준이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자본량이 K1 수준이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요 접선의 기울기가 Y를 뭘로 미분한 거지? 자본량으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MP 뭐라고 할 수 있어? K, small k입니다. MP, small k. 이게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감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솔로 모형에서는 항상 생산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 체감하는 생산함수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경제 전체에 여러분 100만큼 소득을 벌면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죠. 저축률은 보통 많아야 경제 전체 저축률 한 30% 정도 돼요. 제일 높은 나라가 뭐 일본 저축률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전에는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일본에 비슷했어요. 일본 빼고는 우리나라가 높았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저축률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 이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축률이 낮은데 중요한 것은 저축곡선은 여기다가 20, 30%를 곱하면 되는 건데 얘 하방에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얘 아래쪽에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저축곡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곡선 이거를 소득곡선, 이건 저축곡선.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3번. 솔로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균제라는 개념을 좀 볼게요. 균제 상태. 균제 상태를 다른 말로 정상 상태 이렇게도 말하고 정상 상태. 정상 상태는 또 뭐냐? 이게 장기의 경제가 도달하는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는 경제가 장기에 도달하는 장기 균형 상태를 정상 상태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솔로몬에서 정상 상태는 장기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모든 1인당 변수 1인당 변수는 뭐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량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도 있고 뭐 저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문자로 쓰면 다 1인당 변수입니다. 이 모든 1인당 변수의 변화율이 제로인 상태.
모든 1인당 변수의 변화율이 제로인 상태. 그리고 모든 총량 변수, 총체적인 산출량, 총체적인 자본량, 총체적인 소비. 그래서 모든 총량 변수, 대문자예요. Y, K, C, 뭐 이런 것들, 모든 총량 변수, 이거의 변화율은 인구 증가율 N의율로 성장하는 상태입니다. 얘는 뭐라고? 인구 증가율이라고 아까 했죠? 인구 증가율. 이걸로 변화하는 상태. 정상 상태에서는 모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은 제로예요. 변화율, 요 성장률은 제로야. 그런데 총량 변수는 인구 증가율만큼 변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장기 균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수식을 이거 다 도출해야 돼. 정상 상태를 다 도출해야 되는데 그 도출하는 방식이 아까 총자본량 축적 과정 이걸로 도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그 미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로그 미분 방식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저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델타 K는 어, 1인당 변수로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써보세요. 요건 뭐냐면 요건 증가분이에요. 자본의 증가분. 변화율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자본의 순증가. 자본은 언제 증가하냐 이 말이에요. 자본의 순증가. 요거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저축 곡선이에요. 저축. 자, 아까 보니까 이 저축이 있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 저축이 있으면 전부 다 이게 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 저축 곡선은 SY, 저축 곡선은 뭐냐면 실제 투자 곡선과 같습니다. 실제 투자 곡선. 저축 곡선과 실제 투자 곡선, 이게 SY야.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자본 유지선이라고 부르는데 자본 유지선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자본 유지선이라는 것은 뭐냐? 요 K라는 현재 자본량이 있어. 1인당 자본량이.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 그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현재 자본량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증가하는 인구들이 서로 나눠 먹어야 되지. 그렇죠? 그것만큼 자본이 뭐야 돼? 보충이 돼야 되지. 인구가 계속 성장해. 그러면 자본 시설 한 대가 있었는데 인구가 계속 성장하면 이걸 갖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자본 유지선은 현재의 자본량을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K를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이야. 자본 유지선의 개념이 뭐라고요? 현재 자본량 K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얘네들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만큼 보충이 돼야 되고 자본이. 또 이 델타는 뭐라고 했어요? 감가상각률. 자본이 있으면 이게 자본이 계속 훼손되고 마모돼. 이 마모되는 것도 보충해 줘야 돼. 그래서 현재 자본량 K를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율만큼,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훼손되고 마모되는 것만큼 보충해 줘야 된다. 이 보충해 주는 것을 자본 유지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실제 투자된 거에서 지금 현재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 요걸 빼버리면 남는 자본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자본의 순증가분이다. 순증가. 순증가. 그리고 이 실제 투자하고 이거를 이제 자본 유지선을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 이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요구되는 자본량, 필요 자본량 이렇게 말해요. 요구되는 자본량, 필요 자본량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 실제 자본량에서 요구되고 필요되는 것을 빼버리면 자본의 순증가가 나타나는데 균제는 뭐냐면 이 균제 상태라는 것은 균제는 영어로 steady state라는데요. steady state.
요 균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요건 자본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를 균제라고 부릅니다. 없는 상태야. 자본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 이걸 균제 상태라 그러고, 균제 상태에 뭘 구하라고 하면 조건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본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야. 균제 상태는. 그래서 균제 상태의 조건은 실제 투자되는 것과 현재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 이거의 차이를 말하고, 순증가가 없는 상태, 이걸 다르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본의 운동방정식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본의 운동방정식. 자본의 운동방정식.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게 이때가 좋아.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않거든. 도출 과정들 이런 것도 잊어버리더라도. 그래서 자본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 이게 현재 상태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균제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저기 그려져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리세요. 저거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균제 상태고, 요 그려. 자, 이 저축곡선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방금 얘기를 했고요. 소득곡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축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고, 저축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저축곡선은 뭐라고? 실제 투자곡선이다.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곡선이다. 그리고 이 자본유지선은 뭐라고요?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 얼마만큼? 인구 증가율만큼, 감가상각률만큼 자본이 보충해줘야 된다. 그랬고, 이 저축곡선과 자본유지선이 어떤 상태에, 보죠? 얘와 얘가 같아야지 얘가 제로가 되죠. 따라서 만나는 점, 이게 균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균제 상태의 K-스타, 이걸 1인당 자본량,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요 저축률이 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1인당 자본량이에요. K 1인당 자본량. 그 다음에 SY는 뭐라고? 저축곡선. 그리고 M 플러스 델타는 K는 뭐라고요? 자본유지선. 그래서 계속 그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옆에다 써. 저축곡선, 자본유지선. 실제 투자곡선. 그 다음에 요구되는 투자곡선. 요렇게. 인구 증가율이 N이 일정합니다. 아까 주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감가상각률도 일정해. N하고 델타가 일정해. 그러면 원점이 빠져나오면 반직선이지 당연히. N 플러스 델타 K.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원점이 빠져나오면 반직선이지. 이런 상태에서 좀 아래쪽에다 하나 그려볼까요? 아래쪽에. 처음에 S0Y야. 이 점에서 저축곡선과 자본유지선이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1인당 자본량은 여기서 결정될 거야. K0 스타. 이게 최초의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에요. 최초의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 저축률이 올라가면 요게 올라갔죠. 위쪽으로 이렇게.
S1Y. 저축이 올라간다는 것은, 요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 전체에 실제 투자가 증가한다는 의미니까 요 상반 가고, 새로운 균제는 B점이. 그리고 K1 스타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지. 이렇게 K0 스타에서 K1 스타로 이렇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1인당 생산함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생산함수는 요 Y equal ZFK라 했잖아.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여기 1인당 K가 자본량이 뭐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1인당 뭐도 소득 수준도 올라갈 거예요. 뭐니까 이게 Y equal ZFK니까 K가 증가하면 자본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산출량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1인당 자본량 증가는 1인당 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증가해요? 한 번 증가하고 말아요? 요 1인당 자본량이 한 번 올라갔잖아요. 한 번. 소득도 한 번 올라오고 말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준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예전 전판에는 좀 복잡한 그래프가 더 있었는데 정문찬 저도 일부 그래프를 빼버렸으니까 좀 단순한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T라고요. 시간 경로를 한번 시간 경로. 소득이 어떻게 경로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번째, 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만 좀 보자고요. 여기가 T0 해서요. T0. 이 T0 시점에서 요 저축이 올라갔다 합시다. 저축이. 응? 요 저축이 올라갔어. 이 저축된 건 다 어떻게 됐는가고? 전부 다 어떻게 돼? 투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저축된 건 저기 보자.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저축된 것은 다 투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투자 곡선은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게 투자의 궤적이에요. 저축은 다 투자가 된다. 이렇게. 또 이 저축률 증가에 따라서 결국은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소득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증가해. 어? 그래서 소득도 이렇게 최초에 저축률 늘기 전에는 소득이 여기였어. 이렇게 소득이 여기였어. 1인당 소득이. 그런데 소득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 번 증가하고 말고 이거를 소득이 한 번 증가하고 말고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계단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수준 효과. 하나의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한 번 올라가고 말아요. 이 수준 효과를 영어로 레벨 이펙트. 레벨 이펙트. 이렇게 한 번 뭐하고 말아? 올라가고 말아. 이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성장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준 효과가 있고 성장 효과라는 것은 없어 여기에. 성장 효과는 없어.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저축률을 끌어올려 가지고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다. 한 번의 소득 증가는 있지만 이걸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소득이 증가해야 이게 성장인데 성장 효과는 없어. 영어로 뭐예요? 그로스 이펙트 없습니다. 레벨 이펙트만 있다. 일단 균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확인을 했고 뭐 급하게 갈 필요 없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를 이쪽만 지우고 여기 놔두세요.